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고용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시장 금리가 하락했지만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 감소로 여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WTI 유가는 전일 대비 2.3% 상승한 배럴당 71.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상대 지수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샵 0082로 참여 신청해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님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금요일장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자, 오늘 15,000포인트가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있었던 이것저것 대한 이슈들, 그리고 오일이 지금 현재 72불로 불같이 솟아오르고 있고 나스닥 현재 15,000포인트 넘어가면서 강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있었던 이슈들을 조목조목 같이 한번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골드도치님과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현지 시각 지금 10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지표 부진에도 실적 기대감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는 경제 지표 악화에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오일은 경기 회복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증가했습니다. 유로 FX는 ECB가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유로가 절하됐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나스닥 외신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오늘 제가 들고 온 기사는요. Fed ramps up debate over taper timing pace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테이퍼링의 타이밍과 속도에 대해서 연준의 토론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연준 의사들은 다음 주 회의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시킬 방법에 대해서 전술적 계획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전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 회복세가 좀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지금 자금 정책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런 조금 놀라운 기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When to start pairing their monthly purchases of $80 billion in treasury securities and $40 billion in mortgage securities and how quickly to reduce or taper them. 이게 번역하자면요. 채권 매입 800억 달러와 이제 모기지 채권 400억 달러의 월 매입을 언제 차감할지, 얼마나 빨리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이 두 가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짚었습니다. 또한 연준 이사회는 자산 매입을 줄일 때까지 금리 인상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이제 밝혔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연준의 해답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부 인사들은 2020년경 이제 10월경에 매입을 마무리해서 회복세가 강해지거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그해 말에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더 자세한 내용 의논해 보고요. 지금 현재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32% 상승한 14,97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갖고 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어요, 마스터님. 자, 오늘 현재 나스닥이 이제 15,000포인트를 드디어 이제 넘겼습니다, 여러분. 네. 15,000포인트가 넘어갈 것이다. 네. 근데 저번 주에 안 넘어갔죠. 3포인트 남겨놓고 14,996포인트 좀 반해서 강한 저항대를 맞으면서
급락을 봤어요. 그러면서 다들 이슈가 이제 조정을 줄 것이다. 모든 컨센서스는 15,000포인트에서 조정을 줄 것이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3일 동안 강한 저항에 맞아서 강하게 3일 동안 좀 급락이 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급락을 주던 것이 3일이 못 갔어요. 3일 차난가 봐. 3일도 못 가고 바로 급등을 하고 오늘 드디어 이제 15,000포인트가 넘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오늘 매도 포인트는 15,000포인트에서 상승값을 주고 오늘은 조정 국면에 조금 조정을 주지 않겠느냐.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매도의 값으로 잠시 눌림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전략을 드린다 그러면 현재 구간이죠. 현재 구간에서 15,000포인트가 넘어가고요. 15,000포인트가 넘어가는 현재 구간에서 돌파했던 추세가 무너졌던 입니다. 단기간 15,000포인트 넘어갔던 파동에서 넘어갔던 현재 구간 14,973포인트를 넘어가느냐, 무너지느냐, 마느냐를 봐야 되는 포인트 같고요. 현재 이 추세, 제가 지금 말씀 그어드렸던 이 추세가 부러진다면, 이렇게 부러진다면요. 잘 안 나오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무너진다면, 안 되겠다. 추세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올라탔을 때 14,973포인트에서 975포인트 반경에서 다시 매도를 보는 걸 제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지션을 보는 방법을 이탈 후 되돌림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일목 구간에서 현재 일목 구간에서요. 추세가 부러진다면 지금 현재 추세는 되돌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헤드 앤 숄더라고 3산의 모양을 갖추고 지금 현 구간에서 이렇게 무너진다면요. 최대한 기다렸다가 14,973과 13,975포인트 구간에서 매도 구간을 잡으시고 손절은 10에서 한 15포인트 정도까지만 딱 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하위 추세가 무너지는지 14,950이 무너지는지를 보시는 게 오늘의 매매 전략으로는 제일 맞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도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탈 후 되돌림 구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14,973포인트와 14,975포인트 사이 짚어주셨네요. 저희 조금 더 차트 들여다볼까요, 마스터님? 네, 현재 오늘 제가 본 게 시장의 모든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네. 15,000원이었어요. 뭐 15,000원이 뭐 크게 대단한 뭐 포인트 값은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모여주면 강한 힘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역시도 15,000포인트에서는 조정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네. 딱 3일 조정 줬어요, 여러분.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딱 3일 조정 주고 그거를 그대로 오늘 넘어가는 이변을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참 좀 조금 당황할 정도로 너무 빠른 회복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은 그러네요.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기 14,000 어디까지 빠지겠습니까? 라고 저번주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조정 구간을 14,50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14,500포인트까지는 여러분 빠질 겁니다. 그거를 14,450포인트까지 56포인트까지 지지라인을 주고 지금 반등을 친 거란 말이에요. 못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힘이 좋을까? 시장에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까지 시장이 힘이 좋을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고 왜 이렇게까지 반등이 심할까? 반등을 주고 강한 힘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PPT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오늘 제가 PPT를 준비한 게 뉴스 한 토막을 좀 제가 보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자, 뉴욕 증시 저가 매수 힘이 뭐냐? 물론 이제 우리가 매매하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유동성 자산도 한몫한다. MT 자산이라고 그러죠. 유동성 자산도 증시로 몰리는 경향으로 많은 힘을 내고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말하면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수많은 돈들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증시와 부동산을 쏠리는 형상으로 해서 증시가 계속적인 스프라이즈를 내고 있고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금 현재 계속적인 우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뭐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게 S&P 500에 들어가 있는 사내 유보금이 현재 1조 9천억 달러가
모여 있다라는 거죠. 팬데믹 전에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유보금을 가지고 있던 것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 1조 9천억까지도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뭐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재투자로 연결되는데 지금 현재 산업유보금이 재투자로 한다기에는 지금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배당을 할 것이냐? 그러면 돈 벌어가 다 퍼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어디에 쏟느냐? 내려가면 매집한다는 거죠. 자사주 매입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업유보금이 이 돈만 가지고도 내년, 잘하면 내후년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톨바겐 캐피탈 고문인 마이클 퍼브스가 CEO죠. CEO가 이 정도 돈이면 우리 S&P는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가져갈 수 있고 앞으로도 단단한 지지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조 9천억이라는 돈이 1조 9천억 달러, 1조 9천억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익숙한데요. 익숙한 금액이죠. 여러분들 듣기에도 1조 9천억이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나왔을 때 1조 9천억이라고 살짝 물어봤어요. 야, 1조 9천억이면 도대체 얼마냐고. 네. 감이 안 와가지고 너 그렇게 큰 돈인데 그 큰 돈이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으로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양책을 바이든 당선 후에 전 국민한테 다 퍼주고도 남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게 미국 전역에 있는 미국의 전 1인 1가구가 아니라 1인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퍼주고도 남는 만큼의 산업유보금이 쌓여있는 이 돈이 현재 S&P를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S&P가 나스닥이 단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와서 빠지질 않느냐. 한 번 정도는 조정을 줘야 되는데 조정을 왜 안 주냐. 다들 의아하는 게 증시가 내려가면 기관과 개인들도 바치지만 자기 증시가 떨어지면 기업들도 자기 증시를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받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1950년대 이후 S&P 지수가 5% 이상 떨어진 경우가 매일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평균 3회 정도는 5% 이상 조정을 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S&P 500이 5%대로 떨어진 날은 하루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대목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조정을 안 줬나 보다. 왜냐하면 수업 때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가요? 그죠? 이번에도 14,900원 저도 소수 때렸거든요. 네. 신나게 때렸는데 3일 빠지고 말더라고. 조금 아쉬운 건가요, 그러면? 저는 많이 아쉬웠어요. 네. 4일째 반대 방향 매매를 하는 바람에 조금 아이고. 좀 손실을 좀 봤는데 3일 동안 실컷 좀 하다가 네. 4일째 손실을 좀 보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14,500에서 조정 주고 다시 저는 내려갈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 조정 반등 잠시 주고 떨어질 거다 봤는데 오늘 여러분도 알다시피 15,000포인트 넘어갔잖아요. 네. 넘어갔고 현재 다시 조정 잠시 주고 있는 현 차트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 S&P 500이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올해 1분기 매입 규모도 2,500달러로 최대로 금융을 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적이 그만큼 기업들이 좋고 그 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 장세에서 여러분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성과 실적이 받쳐주는 이 장세는 여러분 떨어지기 힘들어요. 14,000 넘어갔다고 이제 조정 주는 게 아니라 15,000이 그래서 제가 2달씩 15,000 갈 겁니다. 여러분 매도 보지 마세요. 계속 그랬잖아요. 유동성 자산이 받쳐주고 있고 기업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장세는 돈이 올라가는 돈으로 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15,000포인트는 간다. 15,000포인트는 갈 것인데 조정이 줄 겁니다. 3일 줬습니다. 3일. 주긴 줬습니다. 분명히 주긴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 지수들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나스닥 S&P 500 상승 추세예요, 여러분. 상승 추세인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조정이 나올라 그러면 고점을 훼손하고 전 고점을 훼손을 한번 전 고점 아래로 한번 떨어져야지 고점을 찍고 내려갔을 때 전 파동의 저점은 내려간다 그러면 조정을 줍니다. 한 번도 지금 없다는 거죠. 올해는. 보다시피 S&P가 예전 과거 차트는 보다 보면 제가 좀 이따가 S&P 500 차트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조정을 몇 번 줬어요. 근데 올해
딱 체크해 놓은 게 2021년 1월입니다. 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부터 5%대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네요. 앞으로도 전망하기를 오늘 15,000포인트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조정으로 하락을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또 계속적인 우상향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조정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매수에 대한 관점을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제는 매수에 대한 15,000포인트라는 관점에서 조정을 줄 거라는 거는 이미 3일 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S&P 차트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잠깐 조정 줬습니다. 현재 뭐 올 들어서 5%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내 유보금이 1조 9천억 달러 모여 있어요. 자기 개인 기업 증시가 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기업에서는 다시 넣겠죠. 다시 끌어올릴 것이고요. 그 돈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다. 지금 현재 투자처를 크게 찾지도 못할 것이고 배당을 한다 그래도 1조 9천을 다 주겠냐고요. 기업들도 그 돈을 자기 자산 매입. 그래서 2분기 때는 서프라이즈 2,750억 달러 정도를 매입을 했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을 다시 매입을 할 것이고 올해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이제 우리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S&P 차트를 보여드린다 그러면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일단은 상승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네.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차트가 S&P 500 차트입니다, 여러분. S&P 500 차트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는 한 번씩 조정을 줬어요, 이렇게 조정을 줬거든요. 그러네요. 고점, 네. 고점, 저점, 조정을 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점을 한번 주고 큰 우상향을 했듯이 네. 한번 조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파동을 마무리를 지고 다시 올라가는 건데 한 번도 지금 저점을 다시 그 이후로는 찍은 적이 없어요. 계속적인 상승 파동을 쥐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정말로 조정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최소한 추세가 내려가서 전 저점들은 한번 훼손해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신고점을 찍고 빠진다 그러면 전 저점은 한번 훼손시켜주는 이번에 15,000포인트 갔을 때 S&P가 저점을 훼손을 못 시켰습니다. 이렇게 못 시켰으니까 이번에 다시 고점을 넘기고 내려가는 저점을 훼손하는 기술적 분석에서요. 저점을 훼손시켜준다면 그때는 조정이 진짜로 한번 오겠다 생각하시고 그전에는 우리는 뭐다? 무조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현 시장에서는 바로 보는 방향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관점을 계속적인 매수, 앞으로도 계속 올라는 가겠구나. 물론 고점 랠리를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데일리 트레이딩 한다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왜냐하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네. 좀 내려가야지 매수를 잡죠. 근데 매매를 하는데 고점에서만 매수를 할 수 없잖아요. 저 역시도 계속 고점이다 보니까 사실 데일리 트레이딩 할 때 고점에서 눌림 주는 매도 구간을 잡아서 매도를 썼거든요. 네. 숏을 때리는 전략으로 계속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솔직히 스트레스예요. 굉장히 힘든 매매거든요. 올라가는 애를 상투 잡아서 잠깐 끌어집어 내리는 건데 그 순간을 네, 이렇게... 굉장히 힘든 트레이딩을 우리는 다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조금 더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달에 수익 안 내도 돼. 약 손실 마감만 해도 정말 잘하는 장 같습니다.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세요.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우상향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고점 잡아서 꺼집어 내린다는 거는 정말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고난이도의 그 트레이딩 방식이거든요. 네.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손실 없이 약손실을 잡고 그렇게 매매한다는 거는 굉장한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매매는 그거잖아요. 올라가는 거 따라서 올라가면 되고 내려갈 때 따라서 내려가면 되는데 우리가 매매하려고 보면은 맨 위에 꼭대기가 있는데 어떻게 더 따라갑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따라가려면 내려갈 것 같고 내려가려고 하면 올라가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방향성은 매수로 가져가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금 S&P 500이 5%대로 떨어진 날이 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조금 더 시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번에 이슈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ECB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제가 뉴스를 한 통을 가져왔어요. 네. 좀 더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이건 통화잖아요. 자, ECB라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이죠. 그 미국으로 따지면 패드, 그죠? FMC 패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지금 목표치는 2% 미만에서 2%까지 그리고 약간의 2%대를 상회하는 것도 용인하겠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2%대 미만이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1.8%, 1.9%라면 딱 때리겠다는 거예요. 망치 딱 어디 올라와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 해왔는데 지금 내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네.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디플레이션과 싸웠느냐, 인플레이션과 싸웠느냐를 한번 다시 생각하는 타이밍이 왔더라. 왜? 지금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연준도 그렇고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인플레이션과 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10년 동안 우리는 디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저성장, 저물가 시대.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 성장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장을 저성장, 조금의 성장과 그리고 저물가 시대. 물론 저물가 시대는 아마존 효과라고도 많이 말을 해요. 그죠? 대량 생산해서 생산비를 감축하고 유통 과정을 줄어들면서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소비자 물가가 줄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무조건 어찌 보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것보다는 저성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패드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을 좀 끌어올려야겠다.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나와서 그랬어요. 차가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 그거를 시동을 탁 꺼버렸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밀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패드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시동 끄면 안 돼. 인플레이션이 근호 소비자 물가가 저번 주에 나온 게 3.45 나왔죠. 그리고 YOY가 5.4 나왔고 그럼에도 패드는 견고하게 아니야.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조금의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지켜볼 것이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ECB는 지금 현재 우리는 앞으로 언제까지? 팬데믹 끝날 때까지래요.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패드랑 네. ECB는 이제 완전히 반대 방향. 패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죠. 안 할 건데 이제는 우리는 해소할 겁니다. 줄여나갈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ECB는 1조 8,500유로 유지하면서 PPP 예전에 팬데믹 터졌을 때 유럽에서 PPP를 매입 규모를 내겠습니다 했을 때 많은 트레이더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이 이제 돈을 풀다 이제 별 팬데믹 가지고 또 푼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럽이 많이 좀 빠져 있죠. 그리고 미국은 반대, 계속적인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달러의 강세입니다. 네, 맞아요. 달러의 강세를 봐야 되고요. 네. 달러가 강세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달러랑 나스닥은 예전에는 팬데믹 이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디플레이션을 봤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달러는 달러대로. 달러는 달러대로 우상향 좀 강세로 이어지겠구나. 왜? 저번에 달러가 어떠한 지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유로화와 모든 선진국의 6개 통화를 합친 지수가 달러 인덱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한다 그러면 통화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강세? 달러의 반대 포지션인 유로화는 매도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끼리 트레이더끼리 하는 얘기로 전문가들끼리 하는 거, 올라오면 때리라는 거죠. 올라오면 때리십시오. 때리고 매도의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달러가 물론 채권 금리도 많이 신중하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채권이 10년물이 어저께 기준 1.3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1.75까지 다시 조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동안 나스닥이 빠졌을 때 채권이 1.2포인트 하락을 줬어요. 1.16, 1.18까지 갔다가 1.2%대를 회복하면서 나스닥이 강한 상승을 이어왔거든요. 현재. 네. 그리고 지수도 마찬가지 3대 지수가 그때 올라갔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뉴스를 많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팬데믹 사태로 인한 델타 변이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기업의 성장 둔화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수가 우리나라 따지면 코스닥, 코스피가 있잖아요. 비상장 지수들이 모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10%가 빠졌습니다. 비상장 지수가 10%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전망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모든 이슈가 터지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단은 뭐 하나 갖다 붙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지수가 3일 동안 계속 큰 하락폭을 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지수가 많이 빠졌고 나스닥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왜 빠집니까 물어보면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요것저것 다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다른 일각에서는 비상장 지수들이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봐야 되는 거 다 회복하고 있거든요. 다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도 다시 1.27 안정권을 접어들었고요. 10년물 채권이라는 거는 기업 성장이잖아요. 10년 동안 이 나라의 기업 성장률이 좋겠다 나쁘겠다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보통 기준에 대한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채권금리 기준금리는 1.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2%대. 원래 지금 1.7%까지 갔던 것이 강한 하락세를 주고 1.2%를 지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포인트가 지지값이다라고 생각하시고 1.2포인트에서 1.3포인트가 넘어가면 좀 좋구나라고 판단하시는 방향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보통 채권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일단 머리가 아파요. 그렇잖아요. 일단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고 10년물은 뭐다? 기업의 성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단기 2년물을 얘기하신다 그러면 네. 금리의 상하방. 그래서 지금 2년물 단기 채권 금리는 큰 폭의 조정이 없습니다. 조정이 없고 금리는 그대로고 10년물 금리만 다시 올라가고 단장기 스프레드 그러니까 좁혀지는 거죠, 여러분. 좁혀질 때는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구나라고만 인식하셔도 충분히 채권에 대한 이해도는 좀 높은 거니까. 채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죠. 은행 금리가 100원이냐, 채권 금리 100원이냐, 이자율이 어떻게 다르냐. 그 부분만 여러분들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그것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반대구나. 은행에서 이자를 100원 준다는 거와 채권 이자가 100원 올라갔다는 게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잠깐만 공부를 하시면 조금 이해도가 빠를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가지고 그 부분의 이해도를 가지고 10년물 채권 금리의 상하방 인상률에 대해서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2년물 채권금리에 대해서 따져보시되 2년물 단기금리는 금리에 대한 채권금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10년물은 시장에 대한 시장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만 이제 인식하시면 매매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좀 공부해 나가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통화는 여러분들 이렇게 달러는 상방, 유로는 하방 그까지만 생각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맞선님과 함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더 많은 시장 상황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로 골드도치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일 관련 외신 또 들고 와봤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요. US shale see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이제 터널 끝에서 미국 셰일이 빛을 보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미국 원유가 지난해 이제 부진하다가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 원유 회사들은 고유가와 역사적으로 이제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현재 자금 조달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EIA는 4월 유가 상승과 저금리로 인해서 미국의 독립 원유 생산국들이 작년 8월 이후 이제 부채와 자본 문제를 통해 3월에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했다 이런 결과를 밝혔는데요. 이번에 빌린 돈은 이제 새 우물을 뚫어서 기록적인 생산 증가를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존에 끌어온 이제 신용 시설이나 채권의 상환에 쓰이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US crude oil producers have been raising debt and equity to refinance debts, resume drilling activities, or purchase acreage, the EIA said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EIA는 원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이후에 미국 원유 생산국들은 부채를 재융자하거나 시추 활동을 재개하거나 이제 경작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채와 이제 주식에 관련해서 상승시키는 시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마스님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오일 시세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일은 현재 0.28% 빠진 71.7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맞선님과 어떤 트레이딩 전략 세워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관망으로 들어주셨어요, 네. 맞선님. 자, 현재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잠깐 좀 관망세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현재 긴 시간의 관망을 좀 이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잠시 줄을 지어볼게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매물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계속 쌓이고 있고 요 구간에서 자, 72불과 그리고 71.50 150포인트 값, 그러니까 150틱이라고 그러죠. 150틱 구간에서 계속 수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뭐 방향성을 잡는다. 제가 제일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매매 트레이딩,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 오늘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매매를 하지 말라 해요. 왜? 오늘 내가 매수를 받는데 오늘 매도를 빠지더라도 매수의 관점에서 진입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의 손절값으로 최소한의 수익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하락값에 저항값을 주고 이렇게 파동이 자꾸 하락으로 내려가더라도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고 최소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 테스팅 후에 본청 그러니까 손실 없이 마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방향성이 없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정확한 큰 방향 없이 매매를 했다가는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다 보면 내려갈 것이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올라간다라면 내려가고 내려간다 그러면 올라가는 역방향 매매를 하게 되죠. 나는 올라간다 그러면 내려가고요. 손절하고 나면 다시 올라가요. 올라간다 하고 다시 잡으면 또 안 내려가고 그 성질 나서 위에서 네. 탁 잡으면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죠. 아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이제 흔히 웃는 얘기로 계좌 안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매매를 안 하시고 오일 같은 경우는 좀 관망세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지금 관망하는 게 더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차트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좀 이따 하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시향부터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올 수요일 목요일 날 원유 발표가 있었죠. 발표 있는 날 보면 원유 재고 증가했는데 그때부터 급등세로 계속 유지하고 양봉 두 개를 띄워버렸어요. 네. 그 이후로 사람들이 개인 트레이더들이나 초보 그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재고가 증가했는데 재고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야지.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왜 올라갔냐는 거죠. 그것도 잠깐 올라가지 않고 왜 저렇게 오늘 거의 원의 장세로 70불을 금방 회복하면서 72불까지 오늘까지 도달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좀 의아하고 그리고 이해를 못 한다는 부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그럼 오펙 플러스가 합의를 해서 그 영향으로 올라갔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오펙 플러스 합의하고 나면 뭐 계속 늘리겠다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지표 발표를 발표가 있을 때 어떠한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 원유 9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번에 재고 발표치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휘발유 재고와 정제유 재고가 모두 줄었다는 거죠. 그게 지난 16일 이후 주간 원유 재고잖아요. 이번 발표치가 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가 아니라 저번 주에서 오늘까지의 재고 발표를 있는 건데 네. 210만 7천 배럴이 증가했대요. 원유가. 근데 휘발유 재고가 12만 배럴, 정제유가 134만 배럴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원유는 뽑아서 많이 늘렸는데 막상 쓰려는 휘발유가 정제유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쿠싱 지역 원유 재고가 134만 7천 배럴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지표 발표할 때 우리는 보통 뭘부터 보냐면 원유 재고 발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유 재고가 늘면 가격이 좀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원유 재고가
모자라면 가격이 조금 수요에 의해서 좀 올라가겠구나 먼저 생각하는데 지표 발표를 볼 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자 휘발유 재고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제유 재고 이것도 조금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 쿠싱 재고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쿠싱 재고라는 지표 발표치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자 쿠싱 지역에 이게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셨어요? 아니요, 처음 저도 듣죠? 네. 참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오클라호마에 쿠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한 7,200명 정도 사는 우리나라 따지면 읍이에요, 읍. 우리나라 따지면 조그마한 읍인데 네. 그 지역에 모든 미국의 WTI의 시작이라고 원유 재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여기가 근원지군요. 네, 그것도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쿠싱 지역 재고가 뭐 최소 운영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까지 떨어질 거다. 재고가. 그럼 이게가 뭔데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게 뭐 하는 곳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미국 대표 8개 기업에 8천만 배럴 정도의 저장 탱커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8천만 배럴 정도의 저장 탱커가 시설이 되어 있고 재고 분석할 때는 그곳은 위성으로 다 봐요. 오클라호마는 위성으로 볼 정도로 넓은 지역에 저장 탱커 시설이 있는데 이 저장 탱커 시설에 원유가 계속적으로 급하게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재고가 준다는 것은 네. 기름을 안 뽑는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렇죠. 안 뽑고 있고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공에 나오는 굴은 많은데 네. 이거를 뽑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이제는 바이든 정부가 있는 동안은 미국에서는 원유보다는 네. 친환경으로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제재도 많고 그리고 원가도 안 맞아요, 이제는. 아. 그리고 제재가 많기 때문에 에이씨 나도 안 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뽑지가 않죠. 뽑지 말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 하지 마. 뽑지 마 이러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안 뽑으니까 재고가 계속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건 WTI잖아요. WTI 원유가 준다는 것은 기름값이 상승 요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펙 플러스와 오펙에서 뽑는 시설, 사우디와 러시아 구역에서 산업 생산, 그러니까 생산율을 뽑아내는 게 거의 이제 우리 앞으로는 한 70%, 80% 이상 정도까지도 차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세계 최대였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미국 멕시코와 그리고 WTI 뽑는 게 사우디 하나가 나라에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안 뽑는다는 것은 사우디 쪽에서 오펙 플러스 합의가 이루어지고 증설을 해도 수요를 충분히 받치고 견고하게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월가나 뭐 JP모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봐서 알겠지만 뭐 80달러 갈 거다. 그리고 내년 후에는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쿠싱 지역에 쿠싱 재고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치를 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쿠싱 지역에 재고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사우디하고 러시아, 오펙과 오펙 플러스에서 뽑는 재고만 가지고 전 세계 수요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오클라호마 쿠싱에서 보통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트레이더들이 매매를 하면 니맥스라는 데가 있어요. 니맥스는 뭐냐면 뉴욕 상업 거래소, 유상거래소죠. 니맥스와 코맥스가 있는데 니맥스는 오일, 원유 재고를 9개 종목을 거래하는 거래소고요. 코맥스라는 것은 금은, 지수 이런 걸 거래하는 건데 여기서 거래하는 금액이 바로 니맥스 그러니까 상거래소에 바로 WTI 가격이 반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매매를 하면 지표를 발표를 볼 때 앞으로는 원유 재고만 보시지 마시고요. 쿠싱 재고라는 부분도 밑에 보면 있습니다. 쿠싱 재고를 보시고요. 쿠싱 지역은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쿠싱이라는 마을의 원유 매장량이 얼마나 찼냐 줄었냐를 보시는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일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휘발유, 정제유가 줄었느냐 늘었느냐 그 부분도 이제는 조금 더 세세하게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원유 제거하면
이번 달 이번 주에 원유가 늘었구나 줄었구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휘발유 정제유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보시면서 쿠싱 지역에 재고가 늘었는지도 이제는 조금 더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임하시면 방향성에 대해서 매매가 오늘은 차트가 이번 주는 어떻게 움직이겠다, 다음 주는 어떻게 움직이겠다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오늘 바로 자 오일로 넘어간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70불과 72불, 그죠? 70불과 72불에서 쌓은 값을 봤는데 일봉상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정고점을 훼손한 겁니다. 76불, 그죠? 정고점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 고점 랠리로 일봉상 돌파를 하고 다시 69불, 70불을 안착을 하고 72불을 넘어가는 현상에서 방향성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봉상 큰 방향성은 원유도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내가 봐야 되는 구간은 어디를 넘어가느냐? 추세선 하나만 딱 끊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추세선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세선 하나만 딱 끊고 추세선 구간 어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제가 74불입니다, 여러분. 74불을 안착하느냐 마느냐만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만일에 현 상황에서 70불이 다시 무너진다. 70불이 무너진다 그러면 조금 무너지는구나. 조정이 들어가는구나. 당장은 못 올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70불 기준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70불 기준에서 위아래 방향을 잡아가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 21선이 위에 바로 걸치고 있는데 73불, 72불이죠. 73불을 넘어가는 21선을 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11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현재 보합 구간을 주고 있는 일봉상 도찌입니다, 여러분. 보합이죠. 도찌 구간을 벗어나는 내일 다음 주에 주봉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 만일에 양봉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74불 위에 안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번 주 음봉이냐 양봉이냐 확인하시고 74불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단타 구간 짧은 구간을 뭐 1포인트 그러니까 100틱을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앞으로 한 50틱 정도의 기준값으로 위아래 방향성을 잡아가면 조금 훨씬 더 편안한 유한 매매를 이뤄갈 수 있고 수익률도 좀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맞선님께서 지금 휘발유, 정제유 재고 그리고 쿠싱 지역의 재고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6개월간 오일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사가 또 있어요, 맞선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월가에서 말한 게 올여름 6개월이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월가에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80불 간답니다. 80불 간다는데 향후 6개월 이내 간답니다. 근데 그 뉴스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6개월 동안 80불을 가겠다는 거죠. 그게 쿠싱 지역의 전유 재고가 줄고 있고 계속 줄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PPT를 아까 보여드린 게 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데 8천만 배럴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 탱크 시설인데 이 시설에 최소 운용 가능한 수준 아래로 조만간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조만간. 그러면 정말로 기름이 100이 차가 있어야 되는 게 40 아래로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40 이상은 돼야지 뭐 보통 그러니까 쉽게 장사라고 얘기하면 마진율이 30% 40%는 돼야죠. 그렇죠. 그죠? 근데 재고가 30, 40%도 안 차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가 더 빠진다 그러면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텅텅 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름이 재고가 WTI가 없는데 기름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게 쿠싱 재고라고 하는 지표값을 한번 계속 확인하면서 쿠싱 재고가 미국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건 WTI잖아요. 네. 그러니까 WTI 재고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조금 전문가적으로 이제는 좀 세세하게 그러니까 휘발유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보시고 정제유가 늘었는지 보시고 그냥 무조건 지표 볼 때 원유 재고만 보지 말라는 거죠. 원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유입니다. 원유 재고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이제는 조금 지켜보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면은 그러면서 뉴스가 그리고 이슈와 듣고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나 뭐 이렇게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글 써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원유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따라는 가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고 제 아이들한테도 친구들한테는 항상 야, 앞질러는 못 가도 발맞춰는 가야 된다고. 그잖아요. 내가 앞질러 갈 능력은 안 되지만 최소한 발은 맞춰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파악해라는 거죠. 무조건 두리뭉실 그죠? 보지 마시고 두리뭉실 보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조금씩 이제 볼 줄도 알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원유 재고 안에서 어떤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봐야 할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노란톡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골드도치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골드 시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47% 하락한 1797.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마스터님과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어요, 마스터님. 네. 지금 골드는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 분석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향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일봉입니다, 여러분. 일봉 음봉을 잡고 있어요. 현재 음봉에서 딱 보면 11선이죠. 11선 밑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15분 차트에서요. 음봉을 쏟아내고 있는 이 현상에서 제가 볼 때는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는다 그러면 이미 짧은 구간에 방향성이 부러졌다는 거죠. 부러졌습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접혔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매도의 구간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추세선 하나만 긋고요. 저처럼 추세선 하나 긋고 이 추세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이 구간의 기준선은 기준값을 1798, 1799포인트까지만 보시고요. 하락으로 계속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상황은 제가 다음에 월요일날 기술적 분석 시간에 여러분들 오시면 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좀 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이렇게 함께 나스닥 그리고 5위 골드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시장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올라가니까 매수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정답이거든요. 내려간 다음에 골드 내려가면 매도만 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게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손절에 롱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매매 진입했을 때 손실 중에 절대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내려오겠지, 본전 오겠지 하면서 홀딩을 하시는 장은 아니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시장 상황 그리고 차트 분석 자세하게 해봤는데요. 오늘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은요. 노란톡톡에서 나머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골드도치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위세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11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